밑에 소부장보다는 네.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낫다. 더 대장주들이 갈 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쭉쭉 뻗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비용을 좀 줄여놓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슈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안 좋았던 게 여행 섹터, 면세점 섹터,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이런 섹터들인데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5월 국내 수출 나왔는데 보니까 3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좀 상황을 좀 봐주시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가율을 볼 때는 YOY 기준, 그러니까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큼 늘어났느냐라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5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절대치도 중요하죠. 근데 절대치보다는 얼마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증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작년에 뭐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코로나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소위 박살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만의 상황이냐 아니면 글로벌리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아, 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속에서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게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작년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안 좋았지만 올해 정말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워낙 안 좋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살아났는데 우리가 그 살아난 폭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약 70%가 수출을 먹고 사는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우리가 석유화학 부분이 반도체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수치를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 세 분야가 전에 쌍두마차였다가 이제 삼두마차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물론 이제 뭐 여타 다른 부분들도 다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서 결국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HMM이라든지 배가 부족한 것들까지 연관성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뭐 수입도 물론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비율 늘어난 게 한 36%, 수출이 늘어난 건 한 45%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13분기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긍정적인 뉴스니까 좋은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월 달도 그렇게 좋았지만 네. 지금 6월 달 수출 이제 시작이긴 한데 네.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0%를 넘었다라는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죠. 이게 지난 주말인데 이게 10%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평균이 한 10% 정도 됩니다. 물론 뭐 미국이라든지 일부 선진 국가는 뭐 40%, 30% 이렇게 육박합니다만 전 세계 평균을 놓고 볼 때 10%가 넘어섰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뭐 40% 내지 60%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경제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것은 수출이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6월 달 일단은 6월이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름 휴가철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하반기를 또 노려야 되는데 일단 5월, 6월에 시작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사실 수출 우리 그 5대 수출이라고 해가지고 네. IT 반도체, 그다음에 네. 자동차, 철강, 화학, 그다음 기계인가요? 그럴 겁니다. 네, 그런 뭐 하여튼 부분까지. 대충.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네. 그 뭐 오늘 반도체 시장도 좋긴 했습니다만은 대형 수출주들이 예. 사실 철강 화학은 그동안 좀 뿜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좀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좀 튀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겠던데요. 그렇죠. 오늘 이제 물론 삼성전자는 노무라발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노무라 뉴스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의외로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노무라 그 리포트를 보고 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샀겠죠.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주도형을 다 샀는데 정확히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수출 주도형이라고 해서 다 또 올라간 게 아니라 철강 화학은 그동안 좀 올라왔었으니까 그렇죠. 좀 조정을 봤었고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자동차 IT가 정말 호황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진짜 8만 전자를 하회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속을 썩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수출은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펀드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결국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가치와 주가가 항상 동행하지는 않는다. 지금 주가가 조금 눌림목에 있었던 것뿐이지,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8만 원 밑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지수를 다시 좀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수출 지표가 잘 나왔으니 이런 지표를 바탕,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된 거죠. 그동안에 뭐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라든지 뭐 노무라 리포트가 아니래도 국내 리포트도 벌써 10조대 중반까지 나오는 증권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수출이 지표로 확인됐다라는 새로운 뉴스 플로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사면 이야기, 이런 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사건에 다 연루가 돼 있었잖아요. 네. 하나는 끝났고, 국정농단은 이번에 경영권 승계인데 1심밖에 안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소를 안 하고 기다리기도 그럼 뭐 사면해달라는 얘기인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뭐 500만 주 사고 기관도 480만 주 샀으니까 삼성전자를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살만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직접적으로 오늘 그 살만한 이유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예. 아니 어제는 그제는 왜 팔고 예. 왜 오늘은 살까?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뷰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좀 졸다가 이제는 좀 사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어찌됐든 뭐 사기 시작했다라는 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지금 말씀드리죠.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되던 것들이 사실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장세들이 펼쳐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것일까에 대한 이제 그 퀘션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3,100에서 3,200은 중소형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쉬어졌었죠. 근데 이제 3,200선, 뭐 오늘 3,000, 이거 뚫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990선이니까 이제 1,000선 뚫어주려면 역시 대형주들이 맏형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보여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 같은 장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셨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다오. 그렇죠. 이렇게 외쳐왔었는데 오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주문을 내면 한번 추세적으로 내는 주문,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은 이어지면서 결국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들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싸졌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러게. 아니 근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사실 8만 원도 이거 비싼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는 게 어제 그저께까지는 의심을 했단 말이죠. 예, 좀, 예, 뭐 왜냐면 PR 뭐 수준으로 봤을 때. 네, 왜냐면 2018년 비준 그때 이익이 더 높았는데 예. 그때 5만 6천 원 뭐 이랬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보다 실적이 낮은데 지금 8만 원, 1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지금 오버 아니야? 이런 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단 예, 말이죠.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는 뭐 결국 새로운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PER이 다소 높은 것들, 물론 이제 PER이 높냐 남냐는 이제 어떨 때 보면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소위 말해서 현타가 왔을 때 딱 보면 야, 이게 PER이 왜 이렇게 높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PER이 왜 이렇게 낮아 뭐 이런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장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알면 알수록 예.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알 수 없는 게 시장, 그리고 심리, 수급. 맞습니다. 참 이건 전혀 어렵네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믿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삼성전자가 이제 10조대를 훨씬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이전에 13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5조 얘기가 나온다라면 나름대로 좀 뭐 드라마틱한 움직임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네. 이런 기회에 이제 그 하위 단에 네. 있는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소부장들, 소부장들. 네, 접근이 어떨까? 근데 이게 또 과거에 삼성전자가 헤매고 있을 때 SK가
하이닉스가 헤매고 있을 때 밑에서는 확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많이 올라왔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꾸준히 투자를 하고 TSMC와 뭐 계속해서 경쟁 구도로 가기 위해서 그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소부장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거는 뭐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얘기였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는 조금 뭐 소부장들이 그동안 좀 올라왔었고 대형주들이 이제 쉬어줬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대형주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소부장들 쪽으로 보기에는 또 대형주들이 힘있게 갈 때는 그게 최근에 3,000포인트 넘어서 나타난 현상이 대형주가 소부장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3,000포인트 넘어섰을 때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대장주 몰려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더 밑에서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밑에 소부장보다는 네.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낫다. 대장주들이 갈 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쭉쭉 뻗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따지니까 장이 어렵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봉상으로 보면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월봉으로 보면은 지난달까지도 양봉이었기 때문에 5월 한 달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끝나면서 계속해서 월봉으로 보면 이게 그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도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예. 장중 3,250선까지 돌파한 적도 있고요. 예.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정말 그 새로운 고점을 그 갱신해 나갈 수 있을까? 뭐 증권사에서 3,400, 3,500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네. 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3,500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네. 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투자자라고 스스로가 자인을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지수가 전고점을 뚫어주리라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비율을 조금 얼마 전까지만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윗단은 막혀 있고 밑에 지지는 되니까 좁은 데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좁은 데서 움직이는 상황 그게 3,100과 3,200선일 것이다. 여기서 지금 보면 신용장고에 대한 부담금, 고객예탁금이 65조대에 대한 멈춰 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미세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 며칠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다시 들어왔고 수출 지표가 상당히 호조세가 나왔고라고 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술적 분석,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놓고 보면 기본적 분석도 지금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 분석도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안 닿고 오히려 5일선, 11선을 오늘 뚫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물론 3,500을 갈 것이냐, 4,000을 갈 것이냐, 3,300을 갈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차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윗단으로 오히려 열려 있다. 밑으로 조정받을 만한 지금 그리고 순환매가 완벽하게 돌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200선을 중소형주들이 끌어올렸거든요. 이제 여기서 8만 원에 쉬었던 삼성전자가 9만 원만 가준다 하더라도 3,300선까지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저는 지수는 이게 이제 6월 달에서 멈출지 7월 달에서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6월 중순 그 FOMC 회의가 이제 저는 좀 기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이번 주는 이제 내일까지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위로 좀 열려 있지 않겠는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도 그 뭐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천선 뭐 가까이 온 것 같으니까 예, 한번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멈춰 있는데 지금 현재 900선 왔어요. 이제 1000곳 선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엔터주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열흘 뭐 어떤 종목은 뭐 SM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 열흘 넘게 사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일주일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이런 쪽들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백신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새로운 어떤 뭐 보이그룹이라든지 걸그룹들이 이제 좀 태동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쪽들과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나오면서 지금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제약바이오는 저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이미 다 나온 재료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끌어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적이 이런 것들이 따박따박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실적이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코스피는 삼성전자에 기대해야 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30%가 넘습니다만 이게 멈춰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엔터주들의 시총들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또 반도체 소부장들 또 한몫
단단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보면 코스닥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차트가 더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날 것이다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코스닥에서도 계속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그게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비용을 줄여놓은 기업, 또 하나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기업인데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비용을 좀 줄여놓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슈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안 좋았던 게 여행 섹터, 면세점 섹터,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이런 섹터들인데 이런 것들이 비용을 확 줄여놨거든요. 비용을 줄여놓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똑같은 이익 규모라 하더라도 과거보다 이익 규모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증권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과거에 단순하게 이익 규모만 볼 게 아니라 비용을 확 줄여놨다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코스피에서는 예. IT,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을 그렇죠.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앞서 언급드렸던 엔터주들이 엔터주들. 시장의 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차트 보면 단기간에 5월 말서부터 6월 초까지 지금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급등을 하긴 했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뭐 10% 20%씩 뭐 뽑아내거나 우리가 뭐 스펙주처럼 뭐 상한가 이렇게 치지는 않습니다만 2% 3% 이런 식으로 좀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좀 다져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 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정말 하이브 주가는 요즘 못 올랐죠. 왜냐하면 BTS가 아무리 버터라는 음악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외의 지금 엔터주들 쪽에서 저는 스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엔터 관련해서 사실 몇 시간 전에 예. 미국 주식 예. 애널리스트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 엔터와 관련된 네. 주식들을 지금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 그렇죠. 예. 근데 예전처럼 오프라인 콘서트만이 아니라 이번에 증명된 게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그렇지. 수익성. 예. 거기다 플러스 오프라인 콘서트. 이랬을 때의 수익성이 확 커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렇죠. 예, 엔터주에 대한 투자들을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익숙해진 거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고, 저도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몇 번 처음 했을 때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썰렁하죠. 네, 썰렁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편합니다. 이동 거리도 짧고 거기에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나 네. 우리가 이제 변수로 생각해야 되는 게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 원자재 가격. 예, 이것이 계속 그렇죠. 상승이 된다면 결국 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이퍼링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닐까? 예, 뭐 이런 예. 얘기들. 예. 요거에 대한 리스크 관점을 좀 봐주시죠. 원자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지금 근데 조금 요즘 변동성들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한 4월, 5월 달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원자재를 이제 수입해서 이것을 제품으로 만드는 예를 들면 철강, 화학 이런 쪽들에 대한 마진이 많이 높아졌죠. 마진이 많이 높아진 이유가 재무제표상에 선입선출법을 우리나라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규정이고요. 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규정상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을 우리가 IFRS 이전에는 기업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IFRS 우리가 한 7, 8년 전에는 규정이 딱 선입선출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기에는 우리가 재고가 싼 재고를 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 가격은 높은 가격이 연동이 되니까 이익이 급증을 하죠. 문제는 이제 바뀌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오히려 기업의 그 재고는 그 원재료에 대한 재고는 높은 가격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은 싼 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지금 들썩들썩 거려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주면 철강 화학들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꺾이면 철강 화학부터 꺾일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내수 소비주들은 이게 지금 가격 전이를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는데 그때서야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들입니다만,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저는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좀 빨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혹자들은 또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지금 또 얘기가 미국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뭐 하는 얘기도 좀 나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유동성 회수에 조금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근데 너무 그렇게 시장에서 큰 우려보다는 저는 그런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기를 자꾸 피운다라는 거죠. 연준이 연기를 좀 피우다 보니까 이런 연기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는 단계다. 따라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회수 문제가 생각보다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제학과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식 쪽과 그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다른데,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도 좀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그 회사채를 매각하겠다. 그 연준에서 작년에 매입한 이것을 이제 테이퍼링의 그 신호로 이제 해석하는 뭐 분위기도 있긴 한데, 근데 또 이게 보니까 레포 시장에서 그렇죠. 그 단기 자금들을 전부 연준으로 흡수하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이미 긴축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가라앉는 거 아닐까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벌려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연준이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은 그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채권, 그러니까 지준율 인상하고 금리 이 두 가지였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방법들, 채권을 매입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이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시장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정상화되면 지금 이렇게 단기 유동성에 기대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은 조금 지금 뭐 그러면 이제 충격받는 쪽이 암호화폐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가장 지금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거래 규모가 우리나라 코스피 거래 규모보다 많습니다. 아, 그게 참.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 원자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가상화폐가 흔들리고, 가상화폐가 흔들리면 가상화폐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지점에 있는 그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부 젊은 층들은 가상화폐가 흔들리니까 가상화폐를 팔고 주식시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가상화폐 가서 더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좀 그런 뭐 현장의 목소리도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악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겠죠.